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이번 강의는 삶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넓은 의미에서 좀 시야를 넓게 해서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그 가운데서도 죽음이 도대체 뭔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종교, 철학, 과학의 공통적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그 영역과 목적이 달라서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하지만은 적어도 자아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종교, 철학, 과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아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의문인데, 이 의문을 가진 존재와 가지지 않은 존재 사이에서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동물과 사람이죠. 사람은 우주가 무엇인가, 자아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윤리 도덕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진리를 찾는데, 동물들은 현실 삶 속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되니까 부분적으로는 동물들이 인간보다 뛰어난 것도 많습니다. 자기가 사는 재주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만은 동물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윤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관심사는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이 공통적 관심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관심사는 삶과 죽음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한 과학적 고찰이 이 강의의 목적이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즉 죽음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이번 제1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살펴보면 죽음은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삶과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겠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생태계에서 일어난 일을 관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생명체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와 함께 후손을 많이 퍼뜨려 그 종이 번성하는 것 또한 모든 생명체가 가진 강력한 본능일 겁니다. 살아남고 번영하는데 성공한 생물은 여럿이 있지만 새 종류 중에서 크게 성공한 종류가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까마귀와 갈매기와 비둘기인데, 여기서는 갈매기 행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for those who are successful, a delicious meal is their reward.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갈매기는 뭘 하고 있냐면 토끼 한 마리를 잡아서 삼키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현장입니다. 삶은 이렇게 먹고 먹히는 사건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이 삶의 현장이거든. 그 다음에 이 갈매기가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여기서 보죠. 펭귄한테서 뭘 하는지 봅시다. 그 검은 갈매기가 지금 알을 품고 있는 어미 펭귄한테 다가가고 있죠. 어미를 공격하고 온 다음에 이 갈매기가 새끼 갈매기를 물고 달아나서 이제 자기의 먹이에 삼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야생 동물의 삶을 찍어서 그렇지 인간의 삶도 이런 면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갈매기의 바다 표범을 보면은, 자, 갈매기가 먹이를 물으니까 표범이 갈매기를 물어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코끼리를 한번 보십시오. 얼룩말을 마구 밟고 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초식 동물끼리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번식계 같은 종의 수컷끼리 싸울 뿐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그림의 코끼리는 왜 얼룩말 새끼를 밟아 죽일까요? 코끼리 새끼 근처에
얼룩말 새끼가 멋모르고 접근했기 때문이다. 자식을 보호하려는 코끼리 어미의 어떤 보호 본능이 얼룩말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지금 몇 장면 보지 않았지만은 위에서 살펴본 것은 모두 동물이 폭력이지만은 자연계의 생명체는 폭력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박테리아를 비롯해 자연계의 생명체는 동물도 식물도 모두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폭력, 거짓말, 속임수를 쓰는데 협력도 합니다. 식물도 사람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영장류 중에서 성공적으로 번식한 개코 원숭이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에서 개코 원숭이의 가장 큰 천적은 아프리카 표범입니다. 둘의 생활권도 겹치면서 체급이나 근력, 민첩성 등에서 표범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개코 원숭이는 협력을 통해 표범과 대항함으로써 생존력을 높입니다. 1대1은 표범에게 상대가 되지 않지만 무리가 협력을 하면 표범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죠.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개코 원숭이가 표범을 공격함으로써 표범이 공격에 처해지죠. 그 표범이 도망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와우! 그러면 식물은 어떠냐? 식물도 사실은 동물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식물이 협동을 하는 내용만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수잔 시마드라는 카나다 대학 교수가 오랫동안 식물을 관찰하면서 이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에 의하면 식물도 땅속에 그물망처럼 깔린 그 균근이니까 곰팡이 종류의 곰팡이나 버섯 종류의 뿌리를 통해서 식물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동료들을 도우며 경쟁 관계의 다른 식물이나 곤충을 물리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모든 생물학자들이 관찰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도 균사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머니 나무가 있으면 어머니 나무는 나무가 크지만은 그 자기 자손들 나무는 지금 조그만하게 햇빛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린 자손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영양분을 균사를 통해서 쭉 나눠준다는 것을 관찰해가지고 식물들도 동족끼리는 서로 돕고 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식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적을 물리치는 화학물질을 뿜어가지고 동물 세계나 똑같이 그 폭력과 속임수와 또는 거짓말도 하고 협동도 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는 이렇게 늘 폭력과 속임수, 전쟁과 함께 협력이 얽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는 최선의 전략을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이걸 컴퓨터 모의 프로그램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걸 T4대 전략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모의 실험별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T4대 전략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나는 남 모두에게 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해서 나의 태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고 그가 나를 배신하면 나도 배신한다. 아주 간단하죠? 기본적으로는 협력 상태로 시작하며 상대가 협력하면 자신도 협력해서 윈윈 관계를 만들어내고 상대가 배신하면 자신도 배반해서 상대가 더 이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시 협력하면 흔쾌히 협력하고 다시 배반하면 마찬가지로 보복해서 결과적으로 윈윈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 이 T4대 전략인데 이 T4대에서 약간 수정한 전략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모의 게임을 해보면은 점수를 많은 쪽은 T4대 전략입니다. 그 T4대 전략은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항하는 것이 생존 게임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집단이 큰 사회에서는 사회 윤리를 어기는 자에게는 응징이 따라야 사회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이 T4대 전략이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윤리를 꼭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 이유가 없고 여기에 따라서 제주껏 사회 규범을 어기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서 그 사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중국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 사기를 쓴 사마천은 역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천도 시야 비야. 직역을 하면 천도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달리 말하면 세상에 천도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마천이 말하냐면 사마천은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역사에서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육체의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5가지 감각기관을 만족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여길 겁니다. 좋은 걸 보고 맛있는 걸 먹고 그 다음에 몸으로 쾌락을 느끼는 거 그걸 찾겠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할 것이고 동물들은 직접적으로 자기의 가진 재주를 다해서 폭력을 쓰거나 속임을 쓰겠죠. 그게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이 생명체의 기본적인 본능은 사실 인간과 동물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실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일대에 있는 존 바고 교수가 뉴욕대에 있을 때 한 실험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단계를 3단계에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는 18살부터 22살 사이의 대학생들을 2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 각 그룹에 단어를 주고 주어진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룹 하나는 돈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high, 그러면 salary, desk, pay. 이게 돈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돈과 관련이 없는 임의 단어, 뭐 파랗다든지 하늘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서 한번 10분쯤 문장을 만들어 보라 그런 겁니다. 10분쯤 생각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 단어를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단계는 실험자가 연필 한 묶음을 들고 가다가 실수인 척 가장하고 일부러 연필을 학생들 앞에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돈과 관련된 생각을 오랫동안 한 학생들은 또 연필 떨어뜨린 걸 주워준 사람이 얼마 되질 않아요. 근데 그룹 2에 있는 학생들은 일반적인 단어를 생각한 사람들은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행동이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단계에는 학생들에게 문장을 만든 후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 만나서 당신이 지금 찾아올 사람과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적인 단어를 생각한 사람들은 대개 80cm 정도나 120, 멀어야 120cm 정도로 뛰어뒀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너무 가까워도 교감하기 힘들고 거북하니까 너무 멀어도 교감이 안 되고 80cm와 120cm 정도가 가장 알맞은 거리입니다. 대화를 나누기에 모르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사실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이 앉는 그 식당 테이블의 길이가 되게 요 정도입니다. 근데 돈을 오랫동안 생각했던 학생들은 전부 다 120cm 이상 떨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남과 협동하거나 뭐 교류하기가 싫다는 감정이 무의식 속에 싹 튼 거죠. 그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돈과, 이건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재물욕과 명예욕 같은데 몰두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심성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성질을 생각하면 남을 배려하거나 도와줄 마음이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것을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겁니다. 제1인자의 자리는 하나뿐이고 남들은 모두 나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삶을 일회성으로 보지 않고 사후세계가 있다면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삶을 일회성으로 본다면 결국은 감각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재물이나 명예를 탐하게 되지만은 삶을 일회성으로 보지 않으면 그 생각이 좀 달라져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인과적으로 연결돼가지고 내가 한 일은 결국 이번 생에 나한테 돌아오지 않다면
다음 생에라도 결국 그 결과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인과 응보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임사체험을 연구하거나 죽음을 강요하는 교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바입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니어 데스 익스페리언스라 그러니까 정말 죽은 건 아니지만은 심장이나 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 상태로 이르기 때문에 거의 죽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체험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자들의 자세는 뭐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소개할 것은 커넥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케네스 링이 저서 Lessons from Light라는 책에 나오는 것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Lessons from Light라는 책에 크레이그라는 학생의 체험이 상세하게 기술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크레이그는 케네스 링 교수 임사체험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10년 전쯤 어느 날 여름날에 래프팅을 하다가 폭포를 만나 튜브가 뒤집히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죽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얘기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증언을 하고 선생을 요청해서 그것을 레포트를 제출했습니다. 그대로 그 레포트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지난 일을 모두 다시 경험했다. 이건 참 신기한 일인데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꼭 옛날 일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면서 생생하게 기억을 한답니다. 유명한 사람으로서는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도 이 내용을 임사체험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이 순식간에 다 떠오르면서 자기라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의 역사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업이라는 뜻이 되겠지만은 나는 내 역사로 구성됐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캄캄한 터널 속을 통과하여 빛을 만났고 그 빛과 하나가 된 느낌이 들었다. 그 빛은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나를 그 일부분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잠시 동안 전지를 느꼈다. 갑자기 세상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이 학생은 지금 빛이라고 표현한 거겠죠. 어쨌든 거기서 자기는 그 빛과 하나가 돼서 순간적이긴 하지만은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모든 걸 다 알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상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깨달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은 조화 속에 있고 내 생에 어떤 때보다 더 깨어있음을 느꼈다. 나는 완전한 사랑과 이해 속에서 목욕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건 조금 전에 봤던 티포트의 전략이 최선의 전략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삶과는 다르죠. 우리 현실 삶은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폭력이 있는데 이 임사체험에서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조화 속에 있고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랑과 이해 속에서 목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삶과 전혀 다른 체험을 그 임사체험에서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학생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경험은 내 인생을 여러 측면에서 바꿨다. 그중 하나는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나는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몇 안다는 것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닫다. 재밌는 점은 이 사랑을 표현은 달리하지만 뭐 자비라고 말할 때도 있고 사랑이라고 말할 때도 인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모든 성인들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이 이 사랑이죠. 그래서 이 크레이그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사랑, 인격,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두 번째 생애가 주어졌음을 알고 있으며 하루하루가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임사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크레이그라는 학생은 두 번째 생애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사랑과 인격과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 신장병 학회지에 보고된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미국 신장병 학회지에도 2001년부터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대만에서 투석 환자를 받은 환자
710명을 상대로 연구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45명이 임사체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 한결같이 말하기는 자기들은 이제부터는 타인에게 더 친절하고 삶의 동기부여가 더 잘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쓴 쉐일리 케이건 예일대 철학과 교수도 본인은 사후세계를 믿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기가 학생들에 강의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적어도 죽음이 삶의 자세를 바꾼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임사체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임사체험을 경험한 환자들은 이전보다 삶에 대해서 더 관념적이거나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정신적인 안정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사후세계 등의 경이로운 경험을 통해서 삶에 대한 초월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그런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간단히 한번 정리해서 그렇다면 죽음이란 뭘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세 가지 자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물론이죠. 인간은 물질적 존재이고 정신이라는 것은 물질의 작용일 뿐이다. 그러니까 육체 활동이 멈추는 순간 생명은 끝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삶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네. 이 유물론은 사실 유물론 자체로서 많은 철학자들이 20세기 초부터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을 지적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대부분의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요즘은 유물론을 취재합니다. 특히 우리의 몸에 있는 두뇌 신경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뇌신경 과학자들은 유물론을 크게 지지하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두뇌라는 물질의 어떤 작용에서, 전기화학적 작용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육체가 죽으면 물질 작용이 끝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 이원론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은 정신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이 있어서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하지만 두뇌가 작용을 멈춘다 하더라도 정신은 계속 남아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이렇게 믿으면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보는데, 영혼이 육체를 떠났다 하더라도 영혼은 계속 불변의 존재라서 그 죽음 위에도 삶을 산다고 믿는데, 여기에도 보통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종교에서 주장한 대로 신의 심판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 중 어느 한 곳에 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샤머니즘에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영혼이 저 세상 어디에 존재하고 때때로 이 세상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라는 것은 결코 죽지 않는, 변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멸의 영혼이 있어가지고 윤회의 주체로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 육체를 바꿔가면서 나고 죽고 하는 윤회 전생을 계속한다는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일단 불교의 무아윤회라는 것이 있는데, 불교도 윤회를 설하고 믿지만은 불교 윤회는 다른 종교 윤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교는 무아윤회를 말하기 때문인데, 무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거기에는 어떤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아는 나라는 것에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뜻인데, 이것을 나라는 것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아와 무아윤회의 의미는 제가 이 시리즈 강의의 제 마지막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불교 윤회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인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같이 속임수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티포텟 전략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성인들은 우리 삶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나 중력의 법칙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한 일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우주의 법칙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할 때마다 재미가 있어서 도박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결국 나에게 돌아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폐가 망신하게 되죠. 이것처럼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즐겁다고 생각해서 계속 일을 했지만은 결국 내가 한 일은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으면 그 결과가 돌아오는 거고, 도박처럼 재밌어서 하긴 했지만은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될 일을 했다면 그 손해되는 결과를 내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임사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 사례들 중 우리가 검토하고 정말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